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박순대 사장 어디 계십니까? 당장 이 자리에 나오세요.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공영방송인지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편파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조작장악 편파방송 공정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MBC가 조작을 하면 이 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국민의힘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의 족쇄를 채워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 봤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옥을 찾았는데요. 네. 막혀있는 출입문 앞에서 자막 조작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MBC의 사과와 박성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MBC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됐다면서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MBC를 고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MBC 안으로는 못 들어갔네요. 네. 밖에서 지금 이제 성명을 발표했고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더불어서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하자 민주당 과방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언론의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서 말이 항의 방문이지 분풀이하러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분풀이하러 간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저희가 뉴스픽하고 상황실에서 관련 이슈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가처분 신문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제 법원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네. 비대위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네, 국민의힘 변호인단으로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네.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당원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청동설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천동설 같은 주장이다. 네. 정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군요.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전 들어가서 나머지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꽃 조멘토 백반,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요. 네,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잖아요. 정의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레인님께서는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는 그만하고 민심을 보길 바란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심은희 은희님께서는 박진 장관 해임은 당연히 아니다. 해임, 탄핵 남발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서 소통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에서 좀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한층 더 뜨거워질 분위기인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의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적나라한 외교 수준, 측근 구속, 조문외교 2탄, 심야 택시비 인상 2주호 유력입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약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데뷔했습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건데요. 데뷔 전인 만큼 강렬한 인상 남겨야겠죠.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네,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순방에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40분 동안 이어진 연설 중 딱 8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이번 순방에 관련된 모든 논란, 거기에 대한 총평이 담겼습니다. 먼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약식회담 논란, 약 딱 2문장에 녹였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뜨거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권에 대한 경고로 쐐기를 박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네, 책임 묻기의 일환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죠. 내일 단독 처리할 방침이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로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이라는 단어만 모두 32번 언급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 원까지 언급하며 여당의 동참 촉구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단순히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 이 이야기 꺼낸 거 아닙니다. 여기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다시 말해 부자 감세에 따른 서민 예산 삭감, 여기에 대한 전선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기에 잊지 않고 나오는 정치권의 과제, 개헌도 화두로 던집니다. 민생 경제뿐만이 아니라 기후, 인구, 평화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마친 뒤 바로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하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 투표의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과 같은 권한 분산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뇌관을 숨겨놨다는 사실 정혜원 분들은 눈치채셨나요? 바로 감사원 국회 이관입니다. 명분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전 정권 주요 정책과 사건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죠. 민주당은 그래서 이번 개헌 제안 미리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이 거의 이런 권력낭용의 감사원 역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겠다.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예. 아예 대통령 말 안 듣는 최재형 감사관을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가 저는 더 절박해지는 거라고 봐요. 네, 민생을 강조하는 연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곳곳에 정부 여당을 향한 훅을 숨겨놓은 이 대표의 연설. 국민의힘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조영 원내대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유토피아다, 국가주의로 가냐 이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따라서 여야 대치 앞으로도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속어 논란 이미 국회 곳곳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 언급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그리고요,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로하는 미국을 왜 넣어요?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였는데 결국 20분 만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김먹은 사람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 김먹은 사람 없으니까. 오늘 현안 대통령실의 현안 보고를 받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박 대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나마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불똥은 이번 논란과 상관없는 곳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조 후보자 1시간 동안 여야 공방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고요. 민주당 의원에게선 이런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땡땡 김원희 국회의원입니다. 강기훈 간사님 말씀대로 참 그렇게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진행되고 오늘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격을 검증하고 실력을 검증한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도 국민의힘으로선 총력 방어전을 펼쳐야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대표까지 가세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흠집내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국익의 훼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이것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정 감사에 대해선 국회에 계획서를 내고 또 결과도 보고해야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이른바 이 감사 완박 법안 놓고 국회 법사위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여기에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을 벼르는 여야의 증인 신청 공방도 벌써부터 치열하죠.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또 입법 정쟁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여의도 앞으로 뜨겁게 타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로 청원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픽은 측근 구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면서 본인 혐의 모두 부인했죠.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대표 2018년 쌍방울 사회이사에서 물러나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킨텍스 대표를 지냈죠. 그런데도 쌍방울 법인카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쌍방울에선 아예 이 대표의 이니셜 LHY로 이 사용 내역을 정리해 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부터 호텔비, 마사지 비용, 개인 병원비까지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가전제품을 법인카드로 사들인 뒤 자택으로 배달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3년 남짓 동안 이렇게 쓴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아들도 쌍방울 자회사인 한 연예기획사에 이름을 올리고 월급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사 뒤 1년 동안 출근한 기록 딱 14번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문모 씨도 쌍방울 직원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월급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았죠. 이렇게 쌍방울이 이 대표와 그 주변을 살뜰히 살핀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체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과 2019년 체결한 합의에 이 대표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구속으로 기선을 잡은 검찰,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화영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알았는지를 살펴볼 전망입니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4년 만에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곽 전 대표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 돈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갖고 유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갖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이 있었다는 건데요.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많은 후원금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그때 정 실장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조여가는 가운데 이 대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8일 첫 재판에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조문외교 2탄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기시다 총리와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安倍元総理逝去にあたりましては、ユン大統領や、国務総理をはじめ、多くの韓国の皆様方から、数多くの丁重な弔意をいただきました。改めて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또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네, 한 총리가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만난 건데요. 두 사람은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소통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역시 조문을 위해 일본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그런 이야기는 나왔다. 하지만 그 협상하러 만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은 우리나라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네, 다음 픽은 심야 택시비 인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택시 승천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오전 모였습니다. 택시의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방안은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야 택시비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시민들의 물가 부담 더 커진다는 지적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픽은 이주호 유력입니다. 오늘로 교육부 장관 공석 51일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모두 찬반 논란 뜨거웠던 사안들이죠. 지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아직까지는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내일이나 모레 아마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그 국정원이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예정이 된 날이고요. 11월 7일은 미국 중간 선거일 직전입니다. 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서 이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이 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국제적 관계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인물은 모란봉 악단 출신의 홍윤미라고 밝혔습니다.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의 보좌역이라고 하는데요. 또 공연에 등장해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소녀 있었죠. 그 소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영상에서 다시 체중이 늘어난 듯 보였는데요. 국정원은 체중은 130에서 140kg으로 복귀했지만 건강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윤 대통령 비서관 논란 관련해선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볼 예정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광주를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지난 5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에 이제 넉 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 이제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순방과 관련해서 이 성과 중 하나로 이 디지털 전략 강조를 했죠.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른바 이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인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 쇼핑몰 건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에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이 돼서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인공지능 기술 전시회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관련 전시와 시연을 관람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이제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잖아요. 국감 자료 중에 하나인데 사업 계획안이 졸속 심사됐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관실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사업 계획안을 기재부에 8월 19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 차관회의 안건에 상정이 된 건데요. 고 의원은 이 6일 중에 주말을 빼면 실질적인 심의기간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원픽은 어떤 걸 꼽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표 연설 대비한 이재명 대표, 적나라한 외교 수준, 다시 꺼내든 기본소득.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의 원인은 자막 조작 방송이라고 지목한 건데요. 민주당은 다음 순서는 MBC 압수수색이냐며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은 내일 표결이 될 걸로 보이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귀로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뭔가 청력이 정치적 견해를 감별하는,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바이든은 저는 날리면이로 들었어요. 그래요? 저 고발당하기 싫어요. 아무튼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전 국민을 청력 시험에 들게 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논쟁이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 동영상 자막 조작 방송 때문이다 규정을 했죠. 최초 보도를 한 MBC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까지 꾸렸는데요. 오늘 MBC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TF 위원들과 국회 과방위원들, 또 원내 부대표단이 총 출동했습니다. 우리는 MBC 사장의 공식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MBC 사장이 앞에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자막 편파 방송, 공정 방송 어디 갔나?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외국 방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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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MBC에 묻겠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어떤 확신으로,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입니까?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계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속셈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모든 논란이 MBC의 자막 조작 때문에 퍼졌다고 보면서 이 공식 공문까지 보내서 MBC를 압박했습니다. 문제의 자막, 바로 이 바이든 부분인데요.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데 어떻게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특정을 했느냐라고 한 겁니다. 국회 앞에 이렇게 괄호로 미국이라고 쓴 부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국회가 아니라 미 의회로 해석이 되도록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됐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 이후에는 이 바이든과 날리면을 병기 같이 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도 제기를 했고요. 또 보도 이후에 MBC가 백악관의 입장을 질의한 점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MBC 사장과 해당 기자를 포함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는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이고, 뭐 일종의 말하면 앞으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두는 통지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과 MBC의 악연이요.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보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판 보도를 이어왔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MBC의 보도 태도는 정농방송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편파 방송을 일삼아 왔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저희들은 물을 것입니다. MBC 보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죠. 검언유착 관련된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김건희 녹취록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고발사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네,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원 유착을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민주당의 정원이 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에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MBC 민영화를 통해서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정원 유착 과정에 특정 기자가 밀정, 즉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분명 저희가 생각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권한 유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처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 민주당 소속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전직 기자 출신인 해당 보좌관은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발언을 하기 30분쯤 전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단체 대화방에서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상과 글을 받은 대화방에 MBC 기자가 속해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문제의 글과 영상을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도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자들 모여있는 단톡방도 있고 뭐 보좌진들 모여있는 단톡방도 있고 다수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뭐가 먼저다라고 할 거 없이 되게 아주 비슷한 시간에 같은 내용의 그 받은 글 대통령 워딩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돌았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으니 진실을 보도했던 언론의 족쇄를 채워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반민주적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막 조작 방송이다 공세를 펴고 있다면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과정 전체가 외교 참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 책임자로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한 상황이죠. 의원 169명 전원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습니다. 졸속과 무능, 굴욕과 빈손, 막말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근본 순방 외교 대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 이런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둔다면 외교적 참사는 언제고 반복될 것입니다. 네, 어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으니 72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이 돼야 하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여야 합의가 만약에 안 되면 상정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단독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헌법상에 있는 불신임 건의안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데 내일은요,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입니다.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날 외교부 장관 해임안 표결이 국회에서 유력한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이 만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이 공석이 발생한다고 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해리스 부통령 방한뿐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까지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 꼬리로 머리 흔들기,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차별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박진 장관을 문제 삼는 건 좀 엉뚱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박 장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발언 아니냐 하는 겁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은 솔직히 뭐 약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뭐 이런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발언이잖아요. 이번 그 영국, 미국 뭐 이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인데 대통령 발언을 뭐 박진 장관이 시킨 것도 아니고. 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하는 부분은 자막을 잘못 따라서 방송한 이 MBC의 책임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 비속어 이 땡땡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속어 표현의 대상이 된 우리 국회 혹은 민주당에 대한 사과 없었죠. 본질이 아니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속어 논란이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도나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다. 네, 대통령실의 답변이 이렇게 좀 애매했던 이유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땡땡 발언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을 겨냥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부인한 것과는 톤이 좀 다른데요. 윤 대통령이 기억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윤 대통령 당사자 확인뿐 아니라 음성 전문가들에게까지 의뢰를 해야 했던 걸까요? 기억이 안 난다는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굉장히 일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상적이라는 그렇죠. 욕설이 마음속에만 하던 거를 딱 입 밖으로 냈다. 그럼 본인이 깜짝 놀랍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거나. 네,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여론조사기관 데이터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요,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이렇게 75.8%에 달했습니다. 적절하다는 평가는 20.3%에 불과했는데요. 이 중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59.6%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허위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MBC를 고발한 상태죠. 결국은 수사로 진실이 가려져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발언 당사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수사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그거는 독재 중에 완전 상독재가 되는 거죠. 네,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내일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가 분수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국민의힘 자막 조작, 민주당은 외교 참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D-1. 네, 내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행사도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국회 연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내일 통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제출되면 72시간 안에 처리돼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데요. 이 72시간의 마지노선이 내일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 즉 150명 이상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데요. 169석의 민주당은 산정부터 표결까지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거다 경고를 했습니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그 시절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망신주기식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에는 미국 순방 외교 문제를 전체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 야당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는 특히 백악관에서는 I don't care, 즉 아무렇지도 않다, 그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가 아닌 야당에서는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문제를 키우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 막아달라는 취지인데요.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봐달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 필리버스터나 표결 불참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내일 처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지켜보지 말고 일단 취재를 내일 좀 유한을 체커가 적극적으로 좀 해주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정치권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이제 MBC를 공격하고 나섰죠.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 정원 유착 프레임을 걸면서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꺼내 들면서 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강대강 대치는 결국 승자도 없고 패조도 없다는 게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인데요.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의 사과가 있으면 갈등을 풀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빌드업된 코리아 이미지가 뭐냐? BTS, 블랙핑크. 얼마나 지금 젊은 청년들은 세계에서 우리를 날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적절치 못했는데 그만하자. 하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 윤 대통령의 사과가 나올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자막 조작, 민주당 외교 참사, 박진 해임 건의안 D-1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도 조금 처지고 유난히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이틀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니까요. 우리 모두 같이 힘내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4년 중임제 여러분의 의견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SPDL님, 시장 도지사는 3선 넘으면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임기를 줄이자고 하면서 대통령은 왜 임기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동님께서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면 선거 비용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 살펴보면요. 먼저 찬성 의견으로 YS린님, 총선도 4년마다 하니 대선도 4년 중임제로 가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하영청님께서는 5년도 이렇게 싸우는데 4년마다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보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븐사운드님께서는 중임 4년제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무능력자가 5년씩 하는 것도 싫고 유능한 자가 5년만 하는 것도 싫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시 박준호 마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백다의 주민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그 뇌내망상이라는 신조가 있잖아요. 이 백반장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은 약사에게, 즈음이는 박준호 마커에게. 그럼 조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주민이 더 좋으세요? 네, 이제 그만 줌 아웃하고 네, 정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서가 이제 조익식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인데 본인께 잘릴까 봐 지금 이제 바로 잘 커트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익식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문제 삼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오늘 법원에서 신문이 열렸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며 지금은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를 잡을 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대위 측의 반박도 이어졌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또다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앞서 조영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체가 됐죠. 당원까지 개정해 새롭게 꾸려진 정진석 비대위는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해낸 가처분 신청들, 오늘 법원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측은 법원 앞에서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원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계획하에 만들었다는 이 논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을 찾은 전주의 비대위원, 어찌 보면 뜻밖의 등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비대위원과 재판부가 대학 동기 동창이라면서 재배당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직접 변론까지 맡은 겁니다. 개콘 촬영이란 새로운 사자성어, 다시 회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과거에 구원이 있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랑 대학 동기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번 가처분 신문기일에 이미 전주의 비대위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신문에 참여까지 했었어요. 오늘 가처분 신문의 핵심 쟁점,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당원 개정 문제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으니 이준석 체제 해체가 불가피했다는 절차적인 논리를 만든 건데요. 당대표의 권리, 그다음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국이가 의결한 당원 개정안에 효력을 정지해달라 3차 가처분을 냈죠. 앞선 법원의 1차 가처분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라면서 말입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한 결정이란 입장인데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당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특히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한 모호한 그런 개념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문제가 걸린 4차와 5차 가처분 신청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1차 가처분의 핵심,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당대표를 임의로 해임시킬 수 있느냐, 정당 민주주의 문제도 걸려 있었죠.
근데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의 문제도 결국은 당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한 수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1차에 인용을 했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헌당규 개정도 사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전당원 투표나 당원이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측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의 사례까지 끌어왔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당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원 개정을 똑같은 잣대로 놓고 가야지.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의 권리인 상태를 그것을 개정한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그런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글쎄요,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죠. 비대위 측은 일단 승소를 자신했는데요. 법원이 저는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대위원 판사 출신이죠. 다만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때도 기각될 거다 장담을 했었던 건 안 비밀입니다. 가처분 결과 5판, 역시나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하도 예측 밖의 결정이 나와서 섣불리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참 난감할 듯 싶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번에는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체제에서 선출이 됐죠. 그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의 활동이 무효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대혼란의 상황까지 이뤄질 수 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사퇴했는데 그럼 사퇴된 원내대표를 다시 복귀시킨다.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주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대위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체제, 이준석 체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전제가 깔린 비대위와는 다르죠. 이 전 대표의 복귀, 직무대행체제에선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주류가 그냥 지켜볼까 싶지만 말입니다. 법원이 언제쯤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빨리 나온다면 인용, 늦어진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1차 인용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9일 정도가 걸렸죠.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9라운드에 KO 시켰는데 이번에는 3라운드 정도면은 끝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빠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오늘의 심리 이후로 법원의 결정들이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기각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지리한 법정 다툼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양측 모두 정상적인 당 운영을 기대한다는 점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유 전 의원이 선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나왔었죠. 다만 여권 내에서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그게 있더라.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더라. 그 예. 긍정의 표시를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는 그 당원들의 지지가 70%, 예. 그리고 일반 국민의 지지가 30% 반영되는 그런 수치의 계산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른바 배신자라는 꼬리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뭐 배신자다 이게 아직도 핵심 지지층에서 남아있는 데다가 네.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날선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이 대구시장보다도 훨씬 더 그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수월하게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당권 주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보수층만 따로 떼어본 민심, 유 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지지를 받은 겁니다. 지역별로 봐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TK와 PK, 오차범위 밖에서 나 전 의원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 전 의원 대표적인 비윤 주자로 통하죠.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공격의 강도가 너무 세,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과연 있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정치를 하는 분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지지층에서 상당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권의 우려를 머쓱하게 만든 보수층과 영남의 지지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 전 의원을 견제할 마땅한 친윤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죠. 다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한동훈 장관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당대표로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정치적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스러워요.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원들한테서 뭐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것도 있고. 윤핵관 한 장관의 정치적 부상, 차기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안철수 의원은 일단 배지부터 달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법무부 장관 하면은 장관은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가 반 정치인 반 정도 되나요? 진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돼봐야. 한 장관의 전대 출마설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 당대표 다음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데요. 한 장관은 선거 경험이 전혀 없다며 선거 지휘는 이미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지 정치의 문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도 거론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 진영과의 논쟁을 회피해버리고 하나마나한 양비론적 평론을 펼치다가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해외로 철수해버린다면 그것은 동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굴 겨냥한 발언일까요? 일단 철수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뒤이어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했는데요. 그때 간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라고 말입니다. 철수와 간을 보다.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을 타깃으로 삼은 건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안 의원은 국익만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 있죠.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김 의원은 차기 당권 여론조사 1위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부 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라고 말입니다. 유 전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말 조금은 무색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잘 발휘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선의의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대 구도
친윤과 비윤 그리고 간윤의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를 향한 가시도친 설전 한층 뜨거워질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오후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지금 분위기로는 논의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징계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윤리위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누구든 서면 소명 기회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 안건 다루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 대표의 징계 논의가 미뤄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징계 제명 조치 같은 이제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아주 지배적이었잖아요. 자,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하태경 의원은 이제야 윤리위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의 혼란의 뿌리는 이 전 대표를 무리하게 징계한 윤리위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리위가 그래도 조금씩은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윤석열 대통령 최고의 가치가 자유로 지금 상징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가치를 짓밟는 그런 반윤 윤리위로 오명을 떨칠 뻔했는데 그나마 좀 일정을 미뤘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또 당내 주류 친윤계로 통과죠. 김재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도와준 꼴이라고 일침을 놨는데요. 애초에 왜 무리해서 징계 개시 일정을 당겼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할 때 후닥닥 윤리를 열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의아했는데 이번에 또 왜 취소하는지도 의아해요. 당초 28일 날 하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28일 날 열어서 윤리위의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때도 논란이 없었고 지금도 논란이 없겠죠. 네, 오늘 윤리위에서는 수회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는데요. 저희가 속보 사항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제발 정신 차려라. 전주에 인용되면 재앙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정의당이 재창당을 선언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에 들어간 상황이죠. 차기 지도부가 앞으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작업을 맡을 텐데요. 이정미 전 대표 등 5명이 새로운 정의당을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기대를 벌였다며 정의당을 탈당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줌인이 아닌 줌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눈치 빠른 정의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보통 줌당이라고 하면 정의당 소식을 다루는 게 국룰이죠.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동안 정의당 관련 뉴스가 뜸했는데요. 이 비대위 출범에 이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투표까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참회와 자기 반성이 뒤따랐는데요. 정의당 스스로 지난 몇 년은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한 오욕의 세월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치가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부른 거고요. 민주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만이 정치의 목적이 정의당의 정치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조국 일가 행위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의 기준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원칙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온 국민이 정의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생 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아니면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심상정의 정의당은 원칙의 문제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전술과 바꿔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습니다.
이번엔 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수완박인가?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70년 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고 결국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정의당 입장으로 이미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합의된 것으로 합의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고 저는 중심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주요하게 토론하고 있는 점도 결국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정치 여기에 저희가 휩쓸렸다는 거죠. 이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블랙홀 거쳐 이 정의당이 내린 결론,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이었습니다. 내년까지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의당은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걸까요? 우리 정의당의 진보 정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인 저임금 노동자, 무주택 세입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 이들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재창당의 방향은 이 대한사회 모델을 제시한 정당,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 등 모두 5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책을 맡은 이 차기 지도부 선출이 우선 과제겠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5명입니다. 어떻게든 정의당을 이끌어갈 답을 찾겠다는 희망론자들인데요. 후보 5명 모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게 아니라 절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죠.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쇄신 방식 등 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유력 후보는 이미 당대표를 한 차례 역임했던 이정미 후보입니다. 당을 다시 일으키고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히는 길에 사력을 다해 변화와 혁신의 성과로 갚겠습니다. 정의당의 재건과 재창당에 이정미 이름 석자도 묻겠습니다. 5년 만에 당대표직에 또다시 출사표를 던지는 만큼 사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창당을 하더라도 여전히 정의당의 뿌리는 노동자에 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노동을 향한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6411 버스를 그대로 타고 가되 노선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반면 이제는 6411번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도 있습니다. 이 기존의 정의당은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진보 정치는 6411 버스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투명 인간들이 자신들의 일터로 출근할 때 우리는 산업과 경제라는 진짜 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성평등의 가치로도 더 좋은 공동체와 불평등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조성주 후보입니다. 그간 정의당이 평등과 존중이라는 이 페미니즘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델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 성평등의 가치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는 이렇게 류호정, 장혜영 의원도 함께 참석해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성주의 도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진보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하기에 진보 정치의 리더십을 바꿔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정미 심상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1기 정의당을 마치고 2기로 새 출발하자는 건데요. 이 부대표를 역임했던 김윤기 후보입니다. 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설 진보의 힘을 다시 모아냅시다. 2기 정의당을 시작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물 교체론인데요. 지난해 이정미 후보가 대선 후보 도전 시 내세웠던 이 불판 교체론과 결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15년 불판도 바꿔서 나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15년 불판이면 그 불판은 어떤 불판인가요? 심상정 불판입니다. 수석 대변인 출신의 정호진, 이동영 후보도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요. 각각 능력 있는 정당과 제3지대 재창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은 정의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호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당을 정호진이 만들겠습니다. 경직된 운동권 동호회가 아니라 변화의 정치를 이끄는 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을 넘어 제3지대로 제3지대 재창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을 다시 살려낼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희망론자들이 있다면 이 회의론자들도 있겠죠. 이미 정의당은 틀렸다며 저를 떠나겠다는 이들인데요. 조용히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먼저 정의당 초대 대표를 지냈던 천호선 전 대표입니다. 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가치 다른 의견이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생각이 다른 이들끼리 생산적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배척하고 축출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천 전 대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인사죠. 지난 2013년 당대표를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새로운 진보 정치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약 10년 만에 기대를 내려놓은 셈입니다. 우리 당은 현대적인 진보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정당이지만 철저한 자기 혁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민주 진보 정치의 개혁을 주도할 것입니다.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박창진 전 부대표도 정의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박 전 부대표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한 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었죠.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은 국민들 분노를 일으켰고 조현아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 전 부대표는 노동과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시하던 정의당의 여성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지금 정의당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한 정당이 됐다면서 이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2030 여성을 위한 지지층을 부르는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대중적 진보 정당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창당의 이념, 여전히 존재하는 정의당의 이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자, 오늘은 지방선거 이후 이 재창당의 기로에 선 정의당의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정의당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뮤지컬 데스노트의 노래 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 진정 원한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내는 비중요해 그게 가능한 걸까? 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어제 이제 헌재 그 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장관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네요. 할 말이 있으면은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시지 그랬냐,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